목회 상담학이라는 이 학문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상담 개념을 알지 못하면 상담이 그냥 비전문가로서의 상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전문가의 상담은 무엇일까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도 낼 수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비전문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문 상담관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이라는 것은 견고한 신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견고한 신학의 뿌리를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상담 분야에는 엄청난 신학적 오류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이라는 학문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서 이게 상담인지 아니면 목회 상담인지 아니면 비전문가 상담인지 모를 만큼 헤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 상담을 할 때에 신학의 깊은 곳에 내려가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어울려져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모습을 가지는 어를 이루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는 교회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파괴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그 권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목회 상담학은 신학적 깊이가 그리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오류된 모습들을 걸러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속성이 참 다양합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어쩌면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해야겠죠. 기독교 인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 인류학과 인문학이 기출한 성격 이론을 정확히 정의를 해야만이 목회 상담에 접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창조 상태의 인간, 그리고 타락 상태의 인간, 그리고 구속 상태의 인간, 이 세 가지가 오늘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전복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창조 상태의 인간은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지성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와 유연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상태의 인간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같지 않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 상태의 인간으로 나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는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향으로 죄와 인간의 자유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타락 상태의 인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구속 상태의 인간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구속이 중심이 된 새로운 피조물 상태, 이 복잡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3분적 존재나 2분적 존재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가 1978년에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나갔습니다. 난지도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했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서리기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딱 묻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은 3분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2분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 묻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참 헷갈렸어요. 아니 서정기념에서 일하는 사람이 산문적 이론인 이 이야기 뭐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묻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적 인간론, 2분적 인간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념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한참 성경 구절 어디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3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2분적 원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질 때에 영과 혼을 하나로 보고 육을 하나로 볼 때 2분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 한참 하는데 제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 더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라고 이야기를 쭉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많은 갈등을 갖고 안고 있더라고요. 신학은 공부했는데 인생의 막바지까지 와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분이 이제 난지도 그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에 오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고 친해져서 나중에 오리까지 잡아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생각하는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3분적 존재와 2분적 존재가 이 상담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뭐냐면요, 영은 양심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의 존재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혼의 세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은 살과 피와 뼈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론이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에 이 상담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과 담배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약의 4대 성분이 헤로인,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입니다. 마약은요, 사람을 중독하게 만듭니다. 좀 있으면 제가 용어적인 해석을 좀 할 텐데 이 중독이 되어지면 이 거룩함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금하게 했던 그 요인들을 뭐 학술적으로 사회학적 그리고 정치학적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저는 원칙입니다. 자,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 심리학은 실제로 신학을 공격을 합니다. 심리학이 신학의 적이 되는 개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만들었던 프로이드나 칼융 이런 사람들은요, 신학을 공격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의 개론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LA 플룸 이후에 신학과 신학은 관계 공존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파가 가졌던 심리학은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만 LA 플룸 이후 시드 프로이드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지금 심리학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더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믿음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인간의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망상이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집요한 인간의 소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신학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개념을 좀 더 인격적인 개념으로 성화시켜야 될 것이며 공상 속에 아버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문학적 산물이라고
저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이드만이 아니라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스키너도 종교적인 행동을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 믿음을 감소시키고 학습과 조건화에 대한 원리를 적용해서 학습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스키너 상계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참 심리학으로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스키너도 마찬가지로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 신앙은 직면이 필요한 비합리적인 신념체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는 그로부터 해방되어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을 완전히 깔아뭉개버렸습니다. 대부분 심리학은 종교의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신학의 힘이 아닌 심리학이라는 이 속에 가두어서 종교 시대부터 잠재된 복합적인 불합리적인 종교 정책에 비록한 것에 대한 공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정신병리의 원인이 종교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앨리스는 생각했었습니다. 1910년대를 지나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앨리스는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의 인지행동치료법은 발전적인 철학이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 좌절감에 대한 높은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하나님의 영성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성이 없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이런 분의 일고 모두 용서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과연 우리가 그러한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신건강 목표가 무엇일까, 이는 그 중요한 종교적 관점에 인지되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찰스 다윈처럼 앨리스도 역시 말년에는 종교로 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라 나름대로의 자기의 종의 기운을 만들었던 다윈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프로이드와 스키너, 결정론에 사로잡혀서 프로이드는 심리 내적 상태의 탓으로, 스키너는 환경의 탓으로 돌렸지만 그들이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심리학자들의 그 상태를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건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요소가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1856년에서 태어나서 1946년에 사망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죠. 성격은 그 사람의 성격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프로이드는요, 아버지가 유대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집의 하녀와 성적 관계를 맺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게 모든 걸 성적에 굉장히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은요, 모두가 성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신병리, 심리치료, 복잡한 체계를 다루는 정신분석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성에 찌들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으로 귀결시키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심리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그의 모든 종교는 망상이요, 인간의 보편적인 강박신경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반종교적 견해에는 불구하고 그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아적인 아이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는 이더, 자, 조자,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리학을 만들면서 심리적
요소를 7가지로 부었는데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복기, 성기기 이런 이론을 창안해서 과거 본능적 욕동이라고 그러죠. 모식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은요, 꿈입니다. 꿈. 쉽게 말해서요, 심리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첫째 꿈 해석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거 보면요, 우리나라는 훨씬 앞섰습니다. 심리학은 전 대한민국이 심리학의 대가의 나라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동무 이재마 선생이라고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재마 선생이 우리에게 준 게 사성체계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이 사성을 만드는 사람이 이 이재마 선생입니다. 이 사람은 창원에서 현감을 지낸 사람입니다. 현감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요시 같으면 시장, 군수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는 지내면서 1837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는 꿈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해석을 하면서 이 심리학을 만드는데 이재마 선생은 이 프로이드의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얼굴과 관상학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합니까? 꿈 해석하는 것이 유명합니까? 그러면 사람의 체질로 다 나누어서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심리를 꺼내는 사람이 위대합니까? 이재마 선생이 훨씬 앞선 학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허준 선생도 참 대단하지만요, 이재마 선생은요,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심리학자 중에 최고의 봉을 이룬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싶을 만큼 이재마 선생은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정신분석을 갖다가 기계적, 자연주의적, 결정론적인 경향이 있으며 모든 정신 사건을 생리적이고 본능적으로 전제해 보았는데, 이 이재마 선생이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하는 사상과학, 그래서 허준 선생과 함께 동의하게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마 선생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누면서 인간의 신체를 연구해서 주에게 건강한 사상의 사상 원리를 체질에 따라서 분류하고 성격과 유전적 형상을 정량화해서 체질적 특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리, 병리, 진단, 치료와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이기까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이 이재마 선생입니다. 그러면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사람을 분류했던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동양의 조그만 나라다 보니까 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는 이 꿈 해석을 하나 가지고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학문이 만들어집니다. 프로이드가 유명한 게 아니라 프로이드의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학대화해서 학문화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프로이드 자체는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는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프로이드가 냈던 이더, 자, 조자. 이더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힘.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윽박 지를 수 있는 것,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윽박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더라고 봤습니다. 자, 그 자라는 것은요, 뭐랄까요, 이더와 조자와 사이를 조종하는 역할이 이더, 자의 역할입니다. 조자는 그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건데, 이건 좀 뒤에 넘어가서 설명할 건데,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에 신경적 환자들의 치료에 임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 이론은 현대 심리학에서 메타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는 무의식, 의식, 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원초적인 본능적인 힘의 저장부를 이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성들을 윽박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걸 이제 칼융이 나중에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이 이더는 끊임없는 힘의 논리입니다. 이 힘의 논리를 프로이드는 봐한 게 뭐냐면요, 이 성적 욕구가 강했던 프로이드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점령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적 욕구를 가지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이 보면 어찌 보면 조잡한 성의식이 작용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학문을 만들었다는 게 참 그 후대의 사람들이 위대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드가 있으면 이드의 건너편에 재판관처럼 좌를 감시하고 핍박하는 그를 가지고 있는 조자, 이 조자의 사이와 이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자하가 뭐냐면 우리는 그걸 방어기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어기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의 난폭한 힘, 이드와 조자의 난폭한 힘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자아인데, 이 자아를 갖다 저는 방어기제의 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어기제, 이 방어기제에 대한 용어 설명도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쭉 할 건데, 이렇게 이드와 자아와 조자라는 단어 세 개 가지고 프로이드는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기초석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짐승 같은 이드와 금지 명령만 내리면 입력된 로봇 같은 조자. 그러니까 조자는 자기 자를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참고 견디잖아요. 그걸 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라는 힘의 원칙, 짐승 같은 힘의 원칙이 작용할 때 그건 안 돼 하고 누르는 게 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드와 조자 사이에서 중간에서 자아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조자 니도 너무 누리지 마, 이드 너무 나서지 마, 이렇게 조정을. 그래서 사람은 그 세 개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라고 본 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가 인간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참 요 세 가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지금 듭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속에서는 성적 욕구에 대한 삶에 대한 열정, 에너지, 활력을 삼는 것이 리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도 때문에 칼융하고 프로이드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프로이드가 보았던 그 성적 욕구를 갖다가 정리한 단어가 뭐냐면 구강기와 강문기, 그리고 난근기, 잠재기, 성기기, 이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구강기는 뭐냐면요, 유아의 첫 1년의 사이에서 구강기를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프로이드다운 이론인데, 이 구강기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을 때 그 빠는 빨기, 그 먹는 거, 그리고 깨물기, 이 상태를 구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적 욕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부끄러움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그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왔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움직이는 걸, 요새는 이제 GTV가 있잖아요. 그걸 쫙 촬영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변을 볼 때 얼굴이 순간적으로 살짝 부끄러운 모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보이지만 변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강기가 되어지면 비록 어머니의 젖을 빨고 먹고 깨물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지만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성적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래서 프로이드는 모든 게 성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강기 상태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감대가 입술이다. 그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필수적인 중요한 부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구강기를 이야기하죠. 항문기를 해야죠. 이는 만 1세에서 3세 사이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배변 훈련. 이 배변 훈련 잘못하면요, 나중에 아이가 굉장히 잘못된 의식을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이 배변 훈련을 할 때에 이 배설하는 과정으로부터 대소변 가리기를 할 때 부모로부터 부정적 통계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자랄 아이냐,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는 아이로 자라느냐, 그 차이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속에 성격 형성은 학문기 때에 성격 형성이 되어진다고 본 게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과는 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프로이드가 봤던 상태는 그런 항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소변과 대변을 가릴 줄 알 때의 칭찬을 아끼지 말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에서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되어지면 난근기입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 성기와 관련된 쾌감감 자위를 느끼는 상태가 된대요. 성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흔히 오디퍼스 컴플렉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에리스터 컴플렉스가 두 가지가 앉아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때 이미 남자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적대시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기고 딸은 자기 어머니를 적대시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난근기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서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그 나이죠. 잠재기는 만 5세에서 11세인데 이때는 성기에 관계된 쾌감과 자위 성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흔히 공격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잠재기가 노는데 만 5세에서 11세죠. 심리적인 발달과 사회적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회적으로 막 튀어나가기를 원하는 시기죠. 이 시기를 엘릭스는 근면과 열등함 시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자세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회를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난근기가 지나면 잠재기 지나고 잠재기 지나면 성기기가 됩니다. 이때는 잠재기 이후 만 11세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정체성, 이성관계도 여기서 형성되어지고 성장과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성취를 하게 되어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프로이드가 본 이론입니다. 근데 그 당시 프로이드가 이 정도까지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생각나는 첫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니까요. 두 번째가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 융은 1875년에서 1961년에 사망을 했죠.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집단 무의식과 보편적 상징에 기반을 둔 분석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어 칼 융이 만드는 용어 중에 잘 쓰는 용어가 하나 우리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칼 융이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거대한 물체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살아가면서 좀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컴플렉스 느끼냐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인데 칼 융이 내는 컴플렉스는 뭐냐면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선뿌리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좋은 이야기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단 무의식 보편적 상징에 기반을 둔 분석 심리학을 칼 융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는요 개신교 칼빈주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신앙하고 아주 깔아뭉갰습니다. 그러나 칼 융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중에는요 해계의 영성, 이 영성은요 사람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와 사교가 같이 만나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이단을 접목시킨 사람이 칼 융입니다. 그 융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했습니다만 제자가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칼 융은 심리학을 만들기까지 수고한 심리치료사들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는 과거 개인과 집단 무의식, 원형과 상징, 꿈, 영적인 것, 영혼의 보살핌 이런 걸 새겼는데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칼 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중성, 가면을 쓴 인생. 뭐 페르소나를 많이 씁니다. 그 연극할 때 연극 무대에서는 배우가 쓰는 가면을 갖다가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을 갖다가 가면을 쓴 사람, 페르소나의 즉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마와 애니무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칼 융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넘어서서 애니마와 애니무스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프로이드와 칼 융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리비도라는 성본능의 에너지. 이제 이
리비도라는 것은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성적으로 봤기 때문에 성 에너지다라고 했는데 융은 아닙니다. 융은 아니야. 생활의 에너지야. 리비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갖다 리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줬기 때문에 이 칼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면이 좀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에너지.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의 이 리비도란 단어 하나 때문에 결별을 합니다. 우리는 안 맞아. 헤어지자. 그래서 둘이 헤어집니다. 자, 여기서 애니마와 애니무스가 뭐냐 하면요. 애니마라는 말은 라틴어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남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곁에서 지켜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여성상을 애니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예를 든다면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강공주가 자기의 공주자리를 내어놓고 그 바보온달을 장으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것처럼 그 여성상이 남성을 막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걸 애니마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애니무스는 반대의 이야기죠. 남성 여자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런 걸 애니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니마와 애니무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남성 원형 그 애니무스는 뭐냐면요. 남자는 항상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칼융 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이야기하면 뭐 쫓겨나기 일부 직전이죠. 칼융은 남자는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군림하고 여자를 지켜줘야 한다. 여기 앉아 칼융이 보았던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심리학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내고 심리학회를 만들어서 초대회장이 프로이드가 하고 두 번째 회장을 갖다가 칼융이 합니다. 이렇게 둘이서 교도를 하다가 이제 결별을 하고 말죠. 여기에 끼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로이 프롬. 이 엘로이 프롬은 진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엘로이 프롬을. 여러분 엘로이 프롬 책 중에 한번 책을 봐도 좋아요. 사랑의 기술. 대단합니다. 그 책 보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일 거야 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고요. 소유냐 존재냐. 그 책은 진짜 신학도는 누구든지 한번 봐야 됩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 엘로이 프롬의 책이거든요. 그 엘로이 프롬이 썼던 이 사람은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자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란 책의 저자였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인간을 객체로 볼 것이냐 사회적 산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이 엘로이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론을 갖다가 쫙 이렇게 정리를 한 이야기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보면요. 소유냐 존재냐 책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 책을 보면서 정치가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 책에서 저는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소유냐 존재를 떠나서 사랑의 기술도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LA 프롬이 생기면서 신프로이드파 학파가 생깁니다. 이때까지는 프로이드와 칼융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걸 다 지우고 새로운 프로이드 학파가 LA 프롬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1900년부터 1980년 약 80살까지 살았죠. 그래서 LA 프롬이 그렇게 앉아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LA 프롬은 뭘 느꼈냐면 히틀러의 간결인 집단 히스테리를 목격한 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현대인의 불안과 자유의 의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에 대한 분리를 했던 사람이죠. 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사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요, 소유냐 존재라는 책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말 바보예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죽어가는데 자기 고집을 피운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이에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할 만큼 밀 생산을 세계 5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그 나라 밀이 없으면 러시아는 굶주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1980년대 초에 러시아가 빵 하나 사려고, 근데 러시아였죠. 소련이었죠. 소련이 빵 하나 사려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뭡니까? 그 빵 파는 가게란, 근데 난 잘 안 먹으니까 기가 안 나는데, 샌드위치 파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KS 식품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사기 위해서 5시간 줄을 서야 돼요. 6시간.
그게 뭐냐면 먹을 빵이었기 때문에. 이 빵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엘친이 왜 물러났습니까? 물러난 이유가요, 빵을 배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푸틴에게 잘 물려준 거예요. 그때는 러시아가 소련이 너무너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과학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우주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돈을 막 다 갖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그때 배고픔의 스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국민이 배가 굶는다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웃기지 마. 흑해를 막으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나라도 그걸 아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왜 몰라요? 전쟁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죽는데. 대통령은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잘 살게 만드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게 대통령. 얼마든지 전쟁을 막고 러시아와 합의를 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존재. 여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물론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는 나쁜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동기를 우크라이나가 제공했다는 사실이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바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뭐를 본다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히틀러의 간결히 히스테리를 보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엘로이 프롬은. 물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이렇게 지나면서 현대인이 갖고 있는 불안과 자유의 의미를 연구한 심리학자가 바로 엘레이 프롬입니다. 이 신프로이드 학파가 생기면서 우후죽순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리학은요, 만들어진 지 200년밖에 안 됩니다. 200년 조금 넘습니다. 300년 가까이 가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그 이전에 동무 이재마 선생은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생각과 병리와 의식을 다 나누었다는 사실이 저는 이재마 선생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의 명석함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LA 프롬까지 심리학자의 흐름을 크게 세 단계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학파들이 많이 있고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소개를 다 하기보다는 요 정도 소개를 해도 충분하게 저는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랄까요, 심리학의 용어를 갖다가 우리 좀 정리를 좀 해야 앞으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 들어갈 때 이야기가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학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아직 정리를 다 못했는데 그것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중간중간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요. 필요한 학문도 또 넣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뭐랄까요, 신학적인 용어와 심리학적 용어의 차이를 갖다가 정리가 안 되면 서로 헷갈리고 있으니까 심리학적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자 하는데 중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중독은 삶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는 병리적 관계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분 전환을 경험케는 하지만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마약의 4대 성분, 헤로인,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이게 중독이 되어지면 사람이 파괴가 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적 중독을 굉장히 강요에 가깝도록 이론을 많이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파괴가 많다고 프로이드는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단어가 심리학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자기 기분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내담자가 갑자기 감정이 갑작스럽게 분출되고 효과적으로 배출되어질 때 정세가 완화되어지는 동시에 새로운 통찰을 암기하는 기술을 갖다가 카타르시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상담자가 그 내담자를 위로하고 안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담자가 오히려 상담자에게 생각도 못하는 답을 탁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 용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용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지, 인지 능력이 참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특별 상담 기술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인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식하고 지각하는 가정의 행위를 인지라고 표현합니다. 요 이제 심리학에서 참 중요한 학문이 인지 심리학입니다.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충동성, 자신의 정상적인 바람이나 기준과 모순되는 행동을 우리가 충동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루고 싶지가 않는데 어떤 충동에 의해서 저렇게 막 행동을 합니다. 과잉행동.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와 저울증 환자를 보면요, 이 충동성이 굉장히 많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충동성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 배경을 찾으면 우울증과 저울증을 갖다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서도 반복적 강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충동성입니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와요. 이게 뭐냐? 충동성입니다. 내 속에 무언가 밀어내는, 치기 세우는 그런 성격이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죠. 조정 상태라고 하죠. 이 상태를 갖다가 과잉 활동적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를 조정증 상태라고 합니다. 조울증의 형태의 부분이죠. 막 이상하게 기분이 들떠가지고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면 왜 과잉으로 행동하지? 하는데 실은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충동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강박 상태, 무언가에 대한 비합리적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현상을 강박 상태라고 합니다. 비합리적인 생각.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비합리적인 상태에 빠지는 상태, 강박, 막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비합리적인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방어기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심리 상태를 방어기제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방어기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방어기제의 모습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첫째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 속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막 하는데 보여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방어기제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담자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어기제가 강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내성이라는 게 있는데, 내성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자기 방어 기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데요. 내성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자기 관찰 과정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많이 자기를 보호하는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정신분석이라는 이야기도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정신분석은 무의식적인 자료를 의식으로 끌어오르는 정신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을 하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옮겨주면 그 속에서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나타내게 하는 현상이죠. 정신병리,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정신병리라고 합니다. 정신병리 현상이 생길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죠. 기 늘린 사람들 하고 정신병리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거 분별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리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고급스러운 용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겠습니다만, 귀신 들린 사람들과 정신병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이제 심리학을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죠. 정신병리학이라는 것은 정신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정신병리학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심리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용어들이 이제 정신병리학의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전이는 내담자의 왜곡된 무의식적 감정 반응이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에 깜빡 속고 넘어가면 내가 전이 된 거예요. 깜빡 속습니다. 이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면 속았구나 느끼죠. 근데 속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전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보통 암 환자들이 전이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학대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전이란 뭐냐면요. 상담자와 미해결된 감정이나 문제가 내담자에게 투사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내가 상담을 하면서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러면 내가 인상을 빡 쓰면 그게 역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항상 좀 바보같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 감정 잘 구출 안 시켜야 돼요. 그래 역전이가 안 되죠. 자, 심리치료. 심리학적 기법으로 사용하여서 심리 이상과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기술이나 과학을 심리치료라고 표현합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적인 자료를 무의식으로 풀어오르는 정신치료 방법인데 이게 칼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융이 정신치료 방법에서는 특출한 학문을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근데 프로이드보다는 칼융이 저는 훨씬 좀 인간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게 있어. 그래도 난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가. 그렇게 이제 자기를 노출하는 게 칼융이 좀 많은 편이었으면서 인간적 냄새가 난다. 그래서 프로이드보다는 칼융을 좀 평가를 높이 하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상담이라는 게 생각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상담자의 자격 기준, 상담 윤리, 상담의 그 정의가 넓어질수록 우리는 이제 학문의 깊이를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좁힐 수도 있어요. 자, 정신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하지 않는 걸 좁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상담 윤리, 상담의 기술, 상담의 정의,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좁혀질 수가 있는데 전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요. 헨리 나우헬이라는 작가가 쓴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헨리 나우헬이라는 사람이 책이 참 유명하잖아요. 많은 게 참 많잖아요. 뭐 무소유의 우리나라 법정 승려가 했던 무소유처럼 다른 걸 다 세상 걸 내려놓고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방법 뭐 이런 건 쓴 사람이 그 헨리 나우헬인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참 책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상담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상담자가요 상처가 많고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담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방 상담자의 상처가 많아야 돼요. 많으면 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통일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상처가 참 많잖아요. 예수님이 상처 대단히 많거든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고요. 그 33년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간중들이 전부 환영했습니까? 3일도 안 돼가지고 죽이라고 돌 던지라고 그 인간의 비참함도 느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을 안아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은 상담자 어찌 보면 그 좀 뭐라고 표현할까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아픔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처 입은 상담자 그 인도의 역할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상처에서 치유받은 자의 아픔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을 전하는 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표현이 나우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 전문의 차이점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체계적인 심리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나 칼융이나 LA 프로 같은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되새기보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학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감정을 가졌고 어떤 아픔을 느꼈고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엘로이 프롬이라는 사람의 책은 좀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엘로이 프롬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많고요. 영성도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서는 엘로이 프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